엄마, 우리 미국으로 입양 가래. 이제 엄마 보러 못 와요. 눈보라 치는 묘지에서 8살 쌍둥이가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울먹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노년 부부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기, 너희들. 남자가 다가서려는 순간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바다야, 빨리 뛰어! 여자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액자 속 젊은 여자를 본 순간 부부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이 부부는 왜 울부짖은 걸까요? 도망친 쌍둥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7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뺨을 때리듯 매섭게 불어왔어요. 이런 날씨에 묘지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만수와 아내 정희는 오늘 이곳에 꼭 와야 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묘지 입구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비서 서민석이 먼저 내렸어요. 30대 중반의 침착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뒷문을 열고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박만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국내 굴지의 건설 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에서 쌓아온 위엄이 여전히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반대편 문에서는 아내 정희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툼한 패딩 점퍼 속에서도 추위에 몸을 떨었어요. 여보, 괜찮겠어요? 정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거든요. 사흘 전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만수 씨 되십니까? 따님 박지윤 씨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만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딸 지윤이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 집을 나간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정희는 차 안에서부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마지막 통화에서 화를 냈어.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계속 닦아냈지만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박만수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하지만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서민석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묘지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눈이 쌓인 비탈길을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고 그때마다 박만수가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어요. 바람에 날린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서민석이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곳이었어요. 박만수는 묘비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묘비 하나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고인 박지윤. 간단한 이름만 새겨진 묘비였습니다. 사망 날짜도 생년월일도 없었어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최소한의 표지였죠. 정희가 무릎을 꿇으며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윤아, 엄마 왔어. 늦어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박만수는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가슴속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민석은 조금 뒤에 서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무덤 앞에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둘이었어요.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무덤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와 정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여자아이들이었어요. 두 아이는 똑같이 생긴 얼굴에 똑같이 해진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맨손으로 무덤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작은 손은 이미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언니 옆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언니, 손 안 시려? 동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눈을 치웠어요. 괜찮아. 엄마한테 인사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이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다루듯이요. 박만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희도 입을 막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서민석도 뒤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다 치운 언니가 동생에게서 액자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였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유리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미국 가요. 동생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국으로 입양 가요. 우리 이제 못 와요. 언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눈발이 계속 날렸지만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착하게 살게요.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두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정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잠깐만요. 하지만 박만수의 발소리가 이미 눈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두 쌍의 눈이 박만수와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지윤이가 어렸을 때 보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 하지만 그 안에 서린 슬픔까지도요. 저기 우리는 박만수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가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바다야, 빨리 뛰어. 두 아이는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이 눈 위에서 헛디뎠지만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해진 외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잠깐 기다려. 정희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감싸 안으며 언덕 아래로 사라졌어요. 눈발 속으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만수와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희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남기고 간 액자가 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금간 유리 너머로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박만수가 아내 옆으로 다가와 액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조금 야위어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지윤이었습니다. 저 웃음, 우리의 맞아. 저 눈웃음 맞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꽉 껴안으며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눈 속에 파묻혔지만 그녀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애를 낳았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외투깃에 떨어졌어요. 박만수는 아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아기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고 포동포동한 볼, 크고 맑은 눈. 방금 전 본 쌍둥이 아이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 손녀일 수도 있어.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해요. 당장 찾아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서민석을 돌아봤습니다. 민석아.
박만수가 낮게 불렀습니다. 서민석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예, 회장님. 저 아이들 찾아야 해. 지금 당장. 박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서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액자를 가슴에 꽉 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이 점점 눈에 덮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만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한 자리에 우리 애가 있었던 거야. 박만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갔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서로의 온기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눈 내리는 묘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슬픔과 손녀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인 채로요. 박만수는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따라가 볼게. 정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도 아이들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혼자 따라간다. 당신은 민석이랑 차에서 기다려. 박만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해요. 제발 놓치지 말고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만수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두드려주고는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서민석은 정희의 팔을 살짝 붙들며 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만수는 눈 쌓인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아이들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 2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발이 미끄러진 듯 길게 자국이 났고 어떤 곳에서는 넘어진 듯 눈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박만수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아이들이 놀라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언덕 아래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정류장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기둥에 녹슨 지붕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편의점 앞 벤치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박만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언니가 동생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언니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떨고 있었어요. 언니의 손이 동생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다정하던지요.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민석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예, 회장님. 버스 정류장 앞 편의점이야. 천천히 와. 절대 서두르지 말고. 전화를 끊고 박만수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차가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어요. 서민석과 정희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정희는 차 문을 소리나지 않게 닫았어요. 박만수는 아내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신호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 옆에 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만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들 눈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음료 코너로 향했어요. 코코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코코아였어요. 박만수는 손을 뻗어 코코아 캔을 집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개, 2개, 3개. 3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박만수는 창밖을 슬쩍 봤어요. 아이들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코코아 3캔을 받아들고 박만수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이들이 앉은 벤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박만수를 올려다봤어요. 언니가 동생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박만수는 벤치에서 2발자국쯤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춥지. 나도 한 잔 마실까 해서.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만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박만수는 벤치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이들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요. 코코아 한 캔을 벤치 위에 살짝 밀어놨습니다. 언니 쪽으로요. 그리고 또 한 캔을 동생 쪽으로 밀었어요. 박만수는 자신의 캔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코코아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입안에 달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며 코코아를 마셨어요. 언니가 벤치 위에 놓인 코코아를 슬쩍 봤습니다. 그리고 박만수를 다시 봤어요. 박만수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한참 후 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코코아 캔을 집어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니는 캔을 들고 다시 한번 박만수를 봤어요. 박만수가 고개를 살짝 돌려 아이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할 거야. 언니가 천천히 캔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동생을 봤습니다. 바다야, 너도 마셔. 동생도 조심스럽게 코코아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캔을 꼭 쥐었어요. 캔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동생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따뜻해요. 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박만수의 귓가에 들렸어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코코아를 마셔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추위를 녹일 뿐이었어요. 저 멀리 차 옆에서 정희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서민석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코코아를 다 마신 언니가 빈 캔을 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쓰레기통을 찾는 것 같았어요. 박만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버릴게. 언니가 망설이다가 빈 캔을 박만수 손에 올려놨어요. 동생도 자기 캔을 내밀었습니다. 박만수는 3개의 빈 캔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조금 전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천만에. 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 순간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바다야, 우리 가야 해. 두 아이는 정류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올라탔습니다. 박만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언니가 박만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만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박만수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빈 캔 3개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민석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버스 번호 확인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민석에게 빈 캔들을 건넸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 아주 조심스럽게. 서민석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캔들을 받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에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봤어요. 우리 손녀들 분명해요. 박만수는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정희가 남편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박만수는 아내 등을 토닥이며 버스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가 회사 본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만수는 뒷좌석에서 내리며 손에 든 액자를 꼭 쥐었어요. 금간 유리 너머로 지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박만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서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커다란 책상과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하지만 오늘 박만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책상으로 가서 액자를 내려놓았어요. 정희가 남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액자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지윤이 어릴 때랑 너무 똑같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노란빛이 바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어린 지윤의 모습이었습니다. 5살쯤 되었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크고 맑은 눈. 박만수는 사진첩과 액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지윤의 어린 시절 사진과 액자 속 아기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눈매, 입모양,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볼까지요. 박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인하자. 단 한 치도 실수 없이. 박만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박만수는 서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아. 예, 회장님. 서민석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박만수는 그에게 비닐봉지를 가리켰어요. 아까 편의점에서 받은 빈 캔들이 들어있는 봉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소 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긴급으로 검사해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서민석이 봉지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박만수가 덧붙였어요. 오늘 밤 안에 결과 나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지윤이가 애를 낳고 키우는 걸 우리 아무것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과 자동차 불빛.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의 딸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고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어요. 박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 낡은 가죽 의자, 그리고 작은 책상. 박만수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어요. 지윤이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26의 젊은 여자였어요. 문이 열리고 지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빠, 저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지윤의 목소리는 설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런 한심한 놈 만나지 마. 회사 물려줄 사람 아빠가 정해줄게. 박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는 제 말은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박만수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애 말 좀 들어봐요. 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팔을 뿌리쳤어요.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다해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박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재를 뛰쳐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박만수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나 할 말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바빴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지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내가 틀렸어. 내가 다 망쳤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재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희가 들어왔어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지훈이 막지 못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들은 우리가 지켜야 해.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민석은 검사소에 있었어요. 대학 동기인 검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급한 거야. 부탁이야. 서민석이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전문가가 봉지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코코아 캔이네. 유전자 검사하려는 거지. 응. 오늘 밤 안에 결과 나올 수 있어. 전문가가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새벽까지 걸릴 거야. 괜찮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문가는 봉지를 들고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서민석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서민석은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새벽 4시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전문가가 나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서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문가가 서류를 건넸어요. 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9%. 서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전문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올라타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회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만수와 정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박만수와 정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박만수에게 건넸어요. 회장님과 유전자 일치율 99.999%. 손녀들 맞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만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박만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꽉 쥔 손이 떨렸어요. 정희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하늘과 바다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철문, 금이 간 담벼락. 두 아이는 그중 한 집 앞에 섰어요. 하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렸어요. 40대 여자가 환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위탁엄마 윤미선이었어요. 어휴, 우리 천사들 왔네. 윤미선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아이들을 맞았어요. 하늘과 바다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대문이 열렸어요. 60대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윤미선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미선씨. 애들 데리러 갔다 왔어요? 윤미선의 얼굴에 더욱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네, 언니.
우리 애들 오늘 엄마 묘지 다녀왔어요. 효심이 지극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하늘과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참 착한 애들이네. 미선 씨가 잘 키우는구먼. 에이, 뭐려. 제가 뭘 했다고요. 애들이 원래 착해요. 윤미선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윤미선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문고리 걸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윤미선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묘지요. 묘지? 윤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입양 가려면 말 잘 들어야지. 건강하고 똑똑해 보여야 해. 알았지? 하늘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언니 뒤에 숨었어요. 윤미선이 하늘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손가락이 가느다란 팔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빨리 가서 영어 공부나 해. 영어 못한다고 입양 취소되면 어쩔 거니? 윤미선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동생까지 입양 못 가면 어쩔 거야? 윤미선이 하늘을 밀쳤습니다. 하늘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바다가 재빨리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방 들어가. 지금 당장. 윤미선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하늘이 동생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아이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4평도 안 되는 공간에 이불 한 채만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바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 바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늘이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안고 있는 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바다가 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복도에서 윤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어. 나와. 하늘이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아이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작은 부엌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와 된장국, 그리고 밥 한 공기씩이었어요. 빨리 먹고 영어 공부해. 윤미선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하늘과 바다는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언니를 봤어요. 언니, 아까 그 할아버지 누구였을까?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코아를 사준 할아버지 얘기였어요. 하늘도 궁금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코코아를 사줬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는지요. 모르겠어. 그냥 착한 분인가 봐. 하늘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중얼거렸어요. 따뜻했어. 코코아.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손도 마음도요. 밥을 다 먹고 두 아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릇을 씻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낡은 가방에서 영어 교재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진 책이었어요. 바다도 자기 책을 꺼냈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쳤어요. A, B, C, D. 바다가 작은 목소리로 알파벳을 읽었습니다. 하늘이 옆에서 따라 읽었어요. 두 아이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바다의 고개가 점점 떨어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늘이 동생을 보며 책을 덮었어요. 자자.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하늘이 이불을 펼쳤습니다. 얇은 이불이었어요. 솜이 많이 빠져서 군데군데 납작했습니다. 바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늘도 동생 옆에 누웠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다의 작은 몸이 떨렸어요. 추워, 언니. 내가 안아줄게. 하늘이 동생을 더 꽉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동생을 따뜻하게 해주려 했어요. 바다가 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바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있잖아. 하늘이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바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에서 페인트 조각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춥지 않았어요. 엄마가 꼭 안아주면 세상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었어요. 하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동생이 볼까봐요. 입술을 꽉 깨물고 천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바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어요. 하늘은 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어요.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안해, 바다야. 언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하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다는 듣지 못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든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어요. 얇은 이불 하나로 추위를 견디면서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서로의 온기만으로 그 긴 밤을 버텨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의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사망신고서. 서민석이 밤새 모아온 서류들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서류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훈의 이름이 적힌 곳마다 가슴이 저렸어요. 출생신고서에는 아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하늘, 강바다. 박만수는 그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강신의 아이들이었구나. 박만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사랑했던 남자의 성씨였어요. 박만수가 반대했던 그 남자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민석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서민석이 들어와 책상 앞에 섰어요. 손에 새로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더 찾았습니다. 서민석이 서류를 박만수 앞에 놓았습니다. 박만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산모 이름란에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어요. 출산 날짜, 쌍둥이 여아 모두 건강. 간단한 기록뿐이었습니다. 산모가 혼자 왔다고 합니다. 서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혼자? 예. 보호자 없이 출산했답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박만수의 손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뒤는 아이들 5살쯤 됐을 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서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지훈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요. 정희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남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애 낳고 키우는 걸 우리 아무것도 몰랐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아내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서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만수와 정희가 동시에 서민석을 봤어요. 서민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 씨가 출산할 때 산모 지원금 신청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산모 지원금. 박만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하지만 중단됐습니다. 누군가 중단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서민석이 서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서명이 있었어요. 또렷한 글씨체였습니다. 법무팀 최나경 팀장입니다. 순간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최나경이. 박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민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불러. 박만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민석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금 회장실로 오십시오. 서민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만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3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법무팀 최나경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최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최나경이 다가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왜 보고 안 했습니까? 서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나경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것은. 똑바로 대답하세요. 서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최나경이 침을 삼켰어요. 회장님 명령이었습니다. 딸 관련 일은 보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최나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돌려 최나경을 똑바로 봤어요. 거짓말이야.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나경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서민석이 말했습니다. 최나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판단한 겁니다. 최나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차피 연락 끊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나경이 움찔했어요. 알고도 숨긴 거냐? 우리 딸 일인데. 박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흔들렸어요. 정희가 재빨리 남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혈압 조심해요. 정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최나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다고. 박만수가 최나경을 노려봤습니다. 최나경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한참을 최나경을 바라보다가 서민석을 돌아봤어요. 당장 인사 발령 준비해. 알겠습니다.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나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제발. 나가. 박만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나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정희가 남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박만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여보. 정희가 남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 사이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윤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박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못난 부모였어. 우리가. 정희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서민석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안을 돌아봤어요. 두 노인이 서로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석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서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녀들을 찾아야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요. 더 이상 회장님과 회장 부인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서민석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위탁 가정 명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야 했어요. 반드시요. 새벽이었습니다.
회장실 소파에서 박만수와 정희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거든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에서 점점 밝아졌어요. 박만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도 조용히 일어나 앉았어요. 잠 못 주무셨어요? 정희가 작게 물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석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회장님. 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수와 정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서민석이 다가와 서류를 박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박만수는 서류를 펼쳤어요. 눈으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회장님과 유전자 일치율 99.999%. 손녀들 맞습니다. 서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간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정희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만수는 서류를 꽉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희가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서민석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두 노인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 후 박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민석아. 예, 회장님. 서민석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박만수가 천천히 일어서며 물었어요. 아이들 찾았나? 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위탁 가정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박만수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서민석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금 아이들은 위탁 가정에서 나갔습니다. 뭐라고?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입양 준비 중이었어요. 아마 공항일 겁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몇 시 비행기야? 정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서민석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오후 1시 출발입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박만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서민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자. 알겠습니다. 서민석이 재빨리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박만수는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정희도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박만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서민석이 차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와 정희가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최대한 빨리 가자. 신호 다 무시해.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정희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사람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손녀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차가 막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하지만 서민석은 주위를 살피고 천천히 차를 움직였습니다. 주황불로 바뀌자마자 재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갔어요. 빨리, 더 빨리. 박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서민석은 추월 차선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옆 차들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박만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어요. 2시간 남았습니다. 공항까지는 1시간 반 걸렸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민서가 공항 경비팀한테 연락해. 아이들 찾는 거 도와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서민석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남편을 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 찾을 수 있겠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수가 아내를 봤어요. 아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공항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찾을까요? 차가 공항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멀리 공항 건물이 보였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다 왔습니다, 회장님. 서민석이 말했습니다. 차가 공항 입구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가방을 끌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민석이 차를 세웠습니다. 박만수와 정희가 재빨리 차에서 내렸어요. 서민석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공항은 너무 넓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국행 출국장으로 가겠습니다. 서민석이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 아이를 아는 가족들,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었습니다. 정희가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서민석이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출국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큰 전광판에 출발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뉴욕행 오후 1시.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찾아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서민석이 안내 데스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방송을 요청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어요.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송 좀 해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박만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식 방송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최소 30분입니다. 박만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이면 너무 늦었어요. 그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간 거였어요. 박만수는 데스크 안쪽을 봤습니다.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재빨리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마이크 버튼을 눌렀어요. 강하늘, 강바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왔다. 그 자리에 있어라. 지금 간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공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2명의 젊은 남자였어요. 그들은 박만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님, 안 됩니다.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경비원 하나가 박만수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들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경비원이 망설였습니다. 아주머니, 이해는 합니다만 규정이. 당신도 자식 있지 않소? 박만수가 경비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손녀들 찾아야 하오. 지금 당장.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습니다. 경비원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서민석이 재빨리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경비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공항 안은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박만수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손녀들을 찾았습니다. 정희도 사람들 사이를 눈으로 훑었어요. 그때 출국장 반대편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30대 남자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걷고 있었어요. 입양 브로커 이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박만수의 방송을 듣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애들아, 잠깐 화장실 가자. 이도윤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어 브로커를 봤어요. 왜요? 빨리 따라와. 이도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손을 더 세게 잡고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과 바다는 뒤따라갔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60대의 나이든 남자였어요. 그는 걸레질을 하다 말고 박만수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기요. 청소부가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라운지 쪽으로 애들 데리고 간 남자 봤어요. 청소부의 말에 박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디요? 저쪽이요. 애들이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청소부가 라운지 쪽을 가리켰습니다. 박만수는 재빨리 그쪽을 봤어요. 남자가 애들 손 너무 세게 잡고 가던데 괜찮은 건가요? 청소부의 말에 박만수가 청소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민석이 재빨리 공항 관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운지 쪽이요. 잠시 후 서민석의 핸드폰으로 영상이 전송되었어요. 서민석이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화면 속에 하늘과 바다가 보였어요. 두 아이는 남자와 함께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하늘이 남자 손을 뿌리쳤어요. 바다도 언니를 따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가 아이들을 잡으려 했지만 하늘이 동생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는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애들이 도망쳤습니다. 서민석이 외쳤습니다. 박만수와 정희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어디로?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민석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CCTV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다가 뒤돌아보고 있어요. 화면 속 바다는 뛰면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늘이 동생을 감싸며 계속 뛰었습니다. 우리 애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만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너무 넓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박만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민석이 다시 관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비팀 총동원 부탁드립니다. 8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이요. 공항 경비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명, 6명. 서민석이 그들에게 아이들 특징을 설명했어요. 쌍둥이고요. 해진 외투 입고 있습니다. 키는 작고요. 경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흩어졌습니다. 각자 구역을 나눠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박만수도 움직였습니다. 정희와 함께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민석이 뒤따랐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할아버지야. 박만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희가 화장실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가봐요. 세 사람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정희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박만수와 서민석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박만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서민석이 다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3번 라운지 끝 대기실입니다. 서민석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대기실은 한적했습니다. 큰 창문이 있었고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박만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소파가 있었어요. 그 뒤에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파 뒤에 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바다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몸을 작게 만들어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하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박만수가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희와 서민석도 박만수 뒤에 섰습니다. 하늘아. 박만수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진짜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다도 고개를 들어 박만수를 봤어요. 언니, 저 목소리. 바다가 언니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응, 우리 찾는 거 맞아.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박만수가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정희도 뒤따라왔습니다. 꼭 안아줘야 돼. 무조건.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박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할아버지한테 와.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망설였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만수에게 걸어갔어요. 박만수가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작은 몸이 할아버지 품에서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팔로 아이들을 더욱 꽉 안았어요. 하늘과 바다의 작은 몸이 할아버지 품에서 떨렸습니다. 정희가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희 데려가지 못해. 정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바다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늘이 박만수 품에 안긴 채 처음으로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박만수가 하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큰 손이 작은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하늘은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하늘을 보며 바다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민석은 조금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하늘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박만수가 아이들에게서 살짝 몸을 떼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작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박만수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관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민석이 재빨리 그쪽으로 갔어요. 경찰관 2명과 함께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브로커 이도윤이었어요. 저는 정식 절차 밟았습니다. 입양 서류도 다 있어요. 이도윤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묵비권 행사하세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늘과 바다가 브로커를 봤습니다. 두 아이는 본능적으로 박만수 뒤로 숨었어요. 박만수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 사람 데려가세요. 우리 손녀들 다시는 못 보게 해주세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도윤을 데리고 갔어요. 이도윤은 계속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서민석이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미선도 체포됐습니다. 위탁 기록도 확보했어요. 그 여자도. 정희가 물었습니다.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경찰이 위탁 가정에 급습했습니다.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체포됐어요. 박만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했어요. 서민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여권도 압수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박만수가 서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네, 민석아. 제 일입니다, 회장님. 서민석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아이들과 조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게 했어요. 바다가 조용히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희 진짜 안 가도 돼요? 바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희가 바다를 꼭 안아줬어요. 그럼 우리 집 가자. 할머니가 밥 해줄게.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바다가 할머니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도 박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박만수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절대 너희 잃지 않아. 절대 혼자 두지 않아. 박만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처음으로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어나자. 이제 집으로 가자. 박만수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희가 바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만수는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공항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민석이 뒤따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 아이방 2개 준비해 주세요.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바다가 하품을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정희가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졸리니? 네. 바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바다를 안아 올렸어요. 바다는 할머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서민석이 뒷문을 열었어요. 박만수가 하늘을 먼저 태웠습니다. 정희가 바다를 안고 옆에 탔어요. 박만수도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서민석이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바다는 이미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하늘도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박만수가 하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응. 엄마 무덤에 다시 갈 수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가자. 하늘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잠든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박만수도 하늘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어요. 하늘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잘할 수 있겠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수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잘해야지. 이번엔 달라야 해. 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민석이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네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박만수와 정희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민석은 작게 미소 지으며 앞을 봤습니다. 차는 집을 향해 달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큰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어요. 현관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민석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늘이 눈을 떴습니다. 어디에요?
하늘이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만수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집이야.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고. 하늘이 창밖을 봤습니다. 큰 집이 보였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가 바다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다도 눈을 떴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들어가자.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집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큰 소파, 반짝이는 샹들리에. 두 아이는 입을 벌린 채 주위를 봤어요.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가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방 보러 갈래? 할머니가 준비했어.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 방이야. 문을 열자 예쁜 방이 나타났습니다. 2개의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우리 방이요? 바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희 방이야. 두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를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이불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희가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만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새 집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정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었고 밤에는 부드러운 침대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아침 박만수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늘과 바다가 조용히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만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어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무덤에 갈 수 있을까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 가자.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나도 같이 갈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먹고 네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민석이 운전을 했어요. 차는 천천히 묘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눈은 이미 많이 녹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만수가 트렁크에서 꽃다발을 꺼냈어요. 하얀 국화였습니다. 정희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가자. 박만수가 앞장섰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올라갔어요. 하늘이 바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윤의 묘가 보였습니다. 작은 묘비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네 사람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박만수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정희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자기를 펼치니 과일과 떡이 나왔습니다. 하늘과 바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이는 조용히 묘비를 바라봤어요. 지윤아. 박만수가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많이 늦었지. 이제 내가 대신 안아줄게.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정희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바다가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액자였어요. 지윤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바다가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생겼어. 이젠 어디도 안 가요. 바다가 액자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렸어요. 엄마 보고 싶지만 이제 울지 않을게요. 바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정희가 바다를 안아줬습니다. 바다는 할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무덤 옆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박만수가 준비해온 또 다른 꽃다발이었어요. 엄마, 우리 잘 지낼게요. 걱정 마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정희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윤아, 엄마가 대신 키울게. 잘 키울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네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박만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툭툭 털었어요.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정희도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과 바다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사람이 무덤에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하늘이 뒤를 돌아봤어요.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언니, 괜찮아? 바다가 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늘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도 따라 웃었어요. 박만수와 정희가 아이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언덕을 내려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두 손녀.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이었어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네 사람의 어깨에, 머리에 눈이 쌓였습니다. 바다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그러네. 예쁘지? 정희가 바다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도 환하게 웃었어요. 차에 도착했습니다. 서민석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서민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묘지가 보였어요. 지윤의 무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늘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엄마. 바다도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정희가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추우면 말해. 네, 할머니. 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박만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이 지나갔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윤아, 아빠가 지킬게. 이 아이들 꼭 지킬게. 박만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도 잡고 있었어요. 네 사람의 손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현관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서민석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하늘과 바다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바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요. 바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맛있어요.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았어. 금방 해줄게. 정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하늘과 바다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불렀습니다. 박만수가 하늘을 봤어요. 응. 고마워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박만수가 하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고맙지. 박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도 따라 웃었어요.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바다가 냄새를 맡으며 웃었습니다. 맛있겠다.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가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두 손녀. 네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눈 내리는 밤, 따뜻한 집안에서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박만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정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지? 바다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젠 괜찮아. 두 아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래층에서 박만수와 정희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박만수가 아내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엔 꼭 잘해야지.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집안은 따뜻했어요. 네 사람 모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고 나무가지에는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박만수 저택의 정원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하늘과 바다는 이제 새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희가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두 아이는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모래도 살이 올라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가요. 바다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그래, 도시락 싸줄까? 네, 할머니 도시락 먹고 싶어요. 바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만수가 신문을 읽다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날씨 좋을 거야. 재미있게 놀다 와. 네, 할아버지. 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하늘과 바다는 학교에 갔습니다. 서민석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두 아이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만수와 정희는 집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보, 애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어.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정희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잘하고 있어. 박만수가 아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두 아이는 흙이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바다가 현관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 옷이 왜 이래? 소풍에서 놀았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웃으며 아이들 옷을 털어줬어요. 그래, 씻고 와. 할머니가 간식 줄게. 두 아이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경쾌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희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박만수가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이 밥을 먹다 말고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제가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박만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바다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노래 불렀어요. 선생님이 목소리 예쁘대요. 우리 바다 목소리 정말 예쁘지. 정희가 바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다가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을 먹고 네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함께 앉았어요. 바다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따뜻해요. 바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바다를 안아줬어요. 박만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응. 저희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죠? 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박만수가 하늘을 꼭 안아줬어요. 물론이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영원히. 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하늘과 바다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니, 우리 정말 행복한 거 맞지? 바다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동생을 봤어요. 응, 맞아. 우리 이제 행복해. 하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바다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도 기뻐하실까? 그럼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두 아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수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액자 속에서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남편 옆에 섰습니다. 애들 데리고 묘지 갈까요? 지훈이한테 인사하러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오후에 네 사람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박만수가 꽃다발을 놓았어요. 하늘과 바다도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 다녀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바다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우리 이제 행복해요. 하늘도 덧붙였습니다. 정희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 키울게. 약속할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만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이번엔 실수 안 할게. 꼭 잘할게. 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일어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만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정희도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바다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자, 집으로. 박만수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두 손녀. 네 사람의 뒷모습이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봄볕이 등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네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들판이 보였어요. 봄이 완전히 찾아온 풍경이었습니다. 바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정희가 바다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러게, 정말 예쁘구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네 사람 모두의 집으로요. 그렇게 끊어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들을 찾았고, 손녀들은 가족을 만났어요.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함과 행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네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저 멀리 지훈의 무덤에서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하듯이요.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진짜 가족으로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